안녕하세요. 원격 수업을 위한 구글 도구의 활용법 제6차시 구글 설문지의 활용입니다. 본 동영상에서는 구글 설문지의 활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시켜 주십시오.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시키신 후에 우측 상단에 있는 구글 앱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아이콘을 클릭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 먼저 접속하는 이유는 이전 차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생님들께서 지금 생성하는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고 있는지를 인지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하신 후에 먼저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폴더 제목으로 선생님들께서도 적절한 제목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구글 설문지의 활용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폴더가 방금 새로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혹시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신 이 화면, 그러니까 폴더의 모양이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의 모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정하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아이콘, 제가 표시하고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폴더의 모양이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런 형태로 설정을 해두고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윈도우 탐색기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방금 만든 폴더가 구글 설문지의 활용이라는 폴더였습니다. 이제 이 폴더로 이동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의 제목은 선생님들께서 수업 용도로 활용하실 거라면 그 수업의 목적에 맞게 적절한 제목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연수용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설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글 설문지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에서 화살표 쪽으로 가지고 가시면 클릭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나옵니다. 빈 양식과 빈 퀴즈, 템플릿이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위에 있는 빈 양식과 빈 퀴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 설문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설문지와 퀴즈용 설문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양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빈 양식을 클릭하겠습니다. 빈 양식을 클릭을 하면 기본적인 설문지 양식이 생성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목 없는 설문지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죠?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설문지 파일은 어디에 저장이 된 것일까요? 아까 열어놓은 구글 드라이브 탭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구글 설문지의 활용이라는 이 폴더 안에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폴더 안에 아무 파일이 없는 것이 보이시죠? 그 이유는 제목을 설정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저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부분에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 저는 구글 설문지라는 제목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로 어떤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방금 순식간에 지나갔는데요. 저장 중에서 저장이 끝나면 이렇게 모든 변경사항이 저장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제목을 수정하면 이 설문지의 제목도 함께 수정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구글 드라이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갔더니 방금 생성했던 설문지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로 접속을 해서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안에서 설문지를 만드는 이유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다시 구글 설문지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구글 설문지로 이동을 하신 후에요. 우리는 아까 제목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디자인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있는 테마 및 맞춤 설정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한번 클릭을 하시면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미지 선택, 그러니까 머리글이라고 적혀 있죠. 이 머리글은 이 설문지의 가장 상단에 위치할 그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직접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실 수도 있고요. 사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사진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어떤 행사를 진행을 하실 때 설문지를
사용하신다면 그때는 행사에 사용되는 포스터를 적절하게 수정을 하신 후에 여기에 업로드를 하셔서 설문지를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직장 및 학교라고 적혀 있죠. 테마에. 여기 테마예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제 담당하고 계신 교과의 어떤 특성에 맞춰서 이런 머리글 이미지를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저는 이것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임의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선택을 했더니 바탕화면 색깔도 자동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이미지가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마 색상은 또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누르는 것처럼요. 아마 아까 이 이미지를 선택을 했을 때 가장 적절한 그 바탕화면 색깔을 자동으로 선택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경 색상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테마 선택, 테마 이제 색상과 배경 색상인데요. 거의 유사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테마 색상과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테마 색상을 누르면 여기 부분 있죠. 이 부분. 설문지의 이 부분의 색상이 이렇게 변경됩니다. 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배경 색상을 클릭을 하시면 그냥 배경 색상만 이렇게 변경된다는 차이점. 사실 큰 주의점은 아닌 것 같아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꼴 스타일도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마를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설정해 놓은 후에 이것이 실제로 설문지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까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럴 때는 여기 미리 보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사람 눈 모양 아이콘인데요. 이 미리 보기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탭이 하나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탭이 생성이 되고요. 그 탭에서 설문지 모양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설문에 참가하는 사람들, 혹시 학생들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되실 수도 있겠죠. 그 설문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런 화면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꾸며졌는지 한번 확인을 하신 후에요. 이 확인하신 창은 닫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닫고 계속 만들다 보면 이게 나중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고 닫고요. 다시 지금 편집할 수 있는 구글 설문지를 만들 수 있는 화면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사실 여기 지금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설정 버튼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설정 버튼은 여러 문항들을 일단 만들어 두고 난 후에 설정 버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설문지 이 문항을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에 보시면 설문지 질문의 유형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드롭다운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총 11개의 질문의 유형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11개에 대한 각각의 질문들을 한번 지금부터 생성을 해볼 텐데요. 저는 시간 관계상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미리 만들어 둔 설문지인데요. 지금 총 밑으로 쭉 내려보겠습니다. 11개의 질문, 각각의 유형별로 하나씩 다 만들어 둔 것이고요. 일단 이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답형 질문이라고 적혀 있죠. 첫 번째 유형인데요. 단답형이니까 길지 않은 글을 작성할 때 예를 들면 성명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소개라든지 집 주소 이런 것 등은 단답형 텍스트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서술형 질문인데요. 비교적 긴 글에 대한 정답을 요구하실 때는 이렇게 장문형 질문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필수라고 있는 버튼 있죠. 이 필수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비활성화가 되었다가요.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활성화가 됩니다. 직관적으로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필수화라고 해놓으면 여기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만 제출이 되거나 아니면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질문인데요. 세 번째 질문에는 선택형 질문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실제로 여기서는 객관식 질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객관식 질문 유형을 선택을 하시면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오지선다형, 사지선다형 그런 문항을 만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인데요. 체크박스입니다. 사실 이 체크박스는 아까 말씀드린 선택형 질문과 거의 유사하죠. 차이점은 복수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드롭다운 질문입니다. 드롭다운 질문은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이 하나로 뭉쳐져 있다가 클릭을 했을 때 밑으로 쭉 생성이 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는 것보다 잠시 후에 미리 보기를 통해서 드롭다운 질문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데요. 여섯 번째 질문의 유형은 파일 업로드입니다. 어떤 파일을 이제 취합을 하실 때 학생들로부터 과제를 취합하시거나 선생님들로부터 어떤 문서를 취합을 하실 때 사용하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특정 파일 형식만 허용할 건지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특정 파일만 허용을 했을 때 실수로 다른 파일을 제출을 한다고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실 수 있겠죠. 최대 파일 수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최대 파일 크기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취합되는 파일들이 어디에 저장될까요? 선생님들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위치에 저장이 될까요? 그것을 알고 싶으시면 이 폴더 보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됩니다. 폴더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새 탭이 자동으로 열리고요. 어디에 저장이 되는지 이렇게 경로도 파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선생님들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유형입니다. 일곱 번째 유형은 선형 배열 질문인데요. 옆으로 이렇게 가로로 어떤 그 선택지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잠시 후 미리 보기를 통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선택형 그리드 질문인데요. 행과 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행은 밑으로 몇 줄인지, 열은 옆으로 몇 칸인지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도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더 좋겠죠. 이 아홉 번째 질문은 체크박스 그리드 질문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선택형 그리드 질문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제 모습이 거의 유사한데요. 이것은 이제 중복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열 번째 질문은 날짜 질문인데요. 날짜를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시간 질문인데요. 시간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질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총 11가지 질문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미리 보기를 통해서 그 질문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 화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는 화면입니다. 단답형 질문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서술형 질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선택형 질문이 이렇게 있고요. 선택형 질문은 당연히 하나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체크박스 질문입니다. 체크박스 질문은 여러 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롭다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드롭다운은 클릭을 해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형태이고요. 파일 업로드는 파일 추가를 눌러서 업로드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선형 배열 질문, 옆으로 아까 가로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로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로형 선택형 질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이제 선택형 그리드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은 밑으로, 열은 옆으로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행마다 각각의 열들의 그 선택지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체크박스 그리드는 아까 말씀드린 선택형 그리드 질문과 거의 유사하나 복수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짜 질문인데요. 날짜 질문은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직접 그 캘린더에서 선택을 하시면 바로 날짜가 입력이 됩니다. 시간은 이렇게 이제 직접 입력을 하시고요. AM과 PM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방금 작업할 때, 아까 작업하는 화면으로, 그러니까 질문을 만드는 화면으로, 그러니까 설문을 만드는 화면으로 넘어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부 다 필수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 필수로 체크가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별표, 아스테리크 그 빨간색 문양이 이렇게 있는 것이 전부 다 필수라는 뜻입니다. 전부 다 필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문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모든 문항에 이렇게 체크를 해야 제출이 가능한 것이죠. 심지어 파일 업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든 문항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파일 업로드 문항도 필수 문항이기 때문에 파일을 추가해야만 제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파일을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추가를 클릭을 하시고요. 기기의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지정 파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정 파일 형식만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아까 문항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문항을 만드는 이 과정,
에서 지금 특정 파일 형식만 허용한다고 체크를 해놓았고 특정 파일, 허용해줄 파일 양식을 모두 다 선택을 해놨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한글 파일이 업로드가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파일 형식만 허용을 하지 않고 이것을 꺼버리고 뭐 최대 파일 수나 아니면 파일 크기 정도만 설정을 하신 후에 다시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해서 파일을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한글 파일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글 파일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파일이나 선택. 네, 이렇게 한글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글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열기를 누르시면 이것이 업로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업로드가 되었죠. 이 업로드가 되고 제가 제출을 누르는 순간 그 선생님들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 업로드된 파일이 전부 다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그 문항에서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문항별로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 모양이 무엇일까요? 사실 문항 각각마다 이렇게 이미지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을 친 이후에 그 전국연합 학력평가의 그 문항을 그대로 이미지로 편집을 하셔서 여기 업로드를 하신다면 좀 더 수월하게 문항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일이 타이핑을 다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렇게 이미지를 넣을 수 있고, 혹은 어떤 답변을 요구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참고 자료로서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를 또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각 질문별 우측에 보시면 이런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더하기 모양을 누르면 질문이 추가가 됩니다. 항상 어떤 질문에서 무엇을 누르면 그 밑으로 생성이 된다는 점,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 좀 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더하기를 눌렀더니 밑에 새로운 질문이 생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놔두면 또 헷갈리니까 얘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밑에 보시면 삭제 버튼이 있어요. 삭제를 누르고요. 질문을 이렇게 추가를 해도 좋지만 저의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 복사를 누릅니다. 밑에 보시면 복사가 있죠. 복사를 누르면 밑에 똑같은 유형의 문항이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헷갈리니까요. 지우고요. 자, 이번에는 우측에 있는 이 여러 항목들 중에 질문 가져오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질문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요. 이렇게 양식 선택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어 있는 구글 설문지를 하나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을 한 설문지로부터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질문 가져오기 창이 새로 생성이 되었죠. 여기에서 특정 질문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이 구글 설문지를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얼마든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똑같은 그 문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학생들의 학번, 성명, 이런 것들이나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동의도 이 구글 설문의 문항으로 제공을 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같은 것도 이렇게 질문을 가져오기를 해서 바로 쉽게 생성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은 굳이 따로 또 만들지 마시고요. 질문 가져오기를 꼭 활용해 보시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목 및 설명 추가하기인데요. 이렇게 제목 및 설명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설명문으로부터 아래쪽에 있는 문항들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적고 나면 이것을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설명문이 들어간 거죠. 질문이 아니라 어떤 설명문이 들어가는 거고요. 아래에 어떤 문항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서 하면 설문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설문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참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미지 추가가 있는데요. 이 이미지 추가는 아까 문항 자체에 넣는 이미지 추가와는 다르게 문항과 문항 사이에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항과 문항 사이에 넣을 수 있는데요. 지금 저는 업로드하지 않고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저는 AI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하나를 클릭하고 삽입을 하면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어떤 특정 키워드로 검색한 그 이미지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어쩌면 아주 멋지게 설문지를 꾸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보여드렸으니까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도 넣을 수가 있어요. 동영상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해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검색이 안 돼요. 검색이 안 되고 URL을 바로 넣으시면 되는데 아주 뭐 이것은 선생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유튜브에 가셔서 유튜브 키워드 넣으시고 특정 동영상 링크만 받아오시면 그 링크를 붙여넣고 선택을 하시면 동영상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저는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학생들이 이 설문지를 이제 푸는 과정에서 동영상을 보고 이런 동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를 풀면 되는구나.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섹션 추가인데요. 어쩌면 이것은 고급 기능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지금 형태, 그러니까 섹션을 넣지 않고 이렇게 이제 문항을 꾸려서 11개 문항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제공을 했을 때 미리 보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11개의 문제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좀 산만하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유형별로 좀 끊어서 어떤 유형 이렇게 끊어서 설문을 하고 싶으실 때 섹션 추가하기를 누르시면 되겠는데요.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3번 문항에서 섹션 추가를 하면 3번 문항 밑으로부터 섹션이 나누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섹션이 나누어졌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6번 문항 밑으로 섹션을 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나뉘어집니다. 총 3가지 섹션으로 나뉘어졌고요. 구조가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나 여러 번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문에 참가하는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설문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보기가 편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게 섹션 1이고요. 다음으로 지금 답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필수 질문이 답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 섹션으로 못 넘어가집니다. 지금 또 이렇게 보시면 2번째 섹션이고요. 이렇게 3번째 섹션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그러니까 섹션에 제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요. 섹션에 제목을 넣으면 이것도 훨씬 더 이해가 편하도록 설명문 같은 것을 넣을 수가 있겠죠. 이것도 헷갈리니까 다시 끌게요. 그리고 다시 편집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섹션을 나눌 수 있는데요. 섹션에서 또 보시면 섹션 1을 마친 다음에 섹션 2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섹션 3으로 가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애초에 이제 섹션의 위치를 좀 잘 선정을 해놓으면 섹션 1 다음에 섹션 2, 그 다음에 섹션 3 이렇게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훨씬 헷갈리지 않는다. 훨씬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설정 버튼인데요. 이제 설정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요. 자, 설정 창을 보시면 뭐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 수집이 있죠. 이메일 수집을 클릭을 하고 저장을 하시면 자, 이렇게 설문지에 이메일을 입력하라고 필수 질문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들로부터 혹은 뭐 설문 대상자들로부터 반드시 뭐 이메일을 좀 꼭 취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 이렇게 누르시면 쉽게 이메일을 취합할 수 있는 문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수신한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음표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응답 수신은 누구의 입장에서 수신이냐면 응답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설문에 참가하는 사람이 자기가 응답한 결과를 나중에 모를 수가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수집한 그 이메일 주소로 다시 당신이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라는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것을 이제 응답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수신을 하실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항상 무조건 이렇게 받아볼 수 있도록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응답 수신은 일단은 체크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응답 횟수 1회로 제한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을 만약에 클릭을 한다면 이 설문지를 이제 작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로그인을 하도록 설정이 됩니다. 이 설문지에 응답자가 반드시 1회만 응답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학교에서는 작년에 학생의 선거를 이 구글 설문지로 했었습니다. 그 구글 설문지로 할 때 그 선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1회만 선택을 해야겠죠. 그럴 때 이 기능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구글에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것 또한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만 그런 점을, 그러니까 미리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 설문지를 만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단 지울게요. 네. 그 다음에 제출 후 수정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 네. 제출 후 수정을 가능하게 한다면 일단 설문에 작성을 하고 제출한 이후에라도 다시 이제 접속을 해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옵션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약 차트와 텍스트 응답을 이제 이 설문에 응답을 하신 분들께 제공을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요약 차트와 텍스트 응답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싶으시면 체크를 누르시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체크를 지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업로드되는 파일의 최대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사실 아까 문항에서 파일 업로드 문항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인데요. 학생들에게 업로드를 만약에 맡겼는데 실수로 혹은 장난으로 큰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문서를 이제 입력을 파일 업로드를 받으실 테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파일이 크기가 아주 크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혹시 아주 큰 파일을 입력을 받으실 것 같으면 여기서 10기가나 100기가 바이트로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선생님들 구글 드라이브의 용량을 초과하실 수는 없다라는 점, 그러면 문제가 된다라는 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이제 저장을 누르시면 일반적인 설정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눌렀더니 또 다른 설정이 있습니다. 진행률을 표시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자로 하여금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의 순서를 무작위로 섞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경우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응답자들 간에 서로 뭔가 정답을 공유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경우, 그런 경우는 질문을 무작위로 섞어서 응답하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다른 순서로, 그러나 결국은 같은 문제로,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같은 문제지만 순서만 바뀔 수 있도록 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다른 응답을 제출할 링크 표시는요, 한 응답자가 제출을 완료한 후에 그 화면에서 또다시 똑같은 설문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표시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응답자가 자신의 설문 내용을 응답한 후에 그 똑같은 설문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왜 볼 필요가 있을까요? 자, 이 기능은 만약에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고 그 한 대에서 여러 명의 사용자가 응답을 해야 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유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할 때마다 이 설문지를 또 실행시키고가 아니라 한 사람이 응답하고 옆으로 비키면 또 다른 사용자가 다시 그 링크를 바로 눌러서 이 설문지에 접속하고 또 다른 설문의 내용을 이제 응답을 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한 컴퓨터로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때, 순차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하면 유용한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확인 메시지는 응답이 다 완료된 이후에 감사의 메시지, 보통 그런 메시지를 남기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메시지, 아니면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여기에 남기신다면 응답자가 마지막에 그 메시지를 제출한 후에 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여기에 인터넷 주소를 넣으면 그 주소도 활성화돼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HTTP 이렇게 링크를 넣으시면 그 링크가 하이퍼링크로 자동으로 변환이 되어서 사용자로 하여금 그 링크에 접속할 수 있게도 만들 수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설문지의 일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두 가지 형식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퀴즈 형식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질문들은 퀴즈 형식은 아니고요. 퀴즈 형식으로 이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글 드라이브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새로 만들기, 그리고 설문지에서 빈 양식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만든 것인데요. 빈 퀴즈를 선택해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빈 퀴즈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차이점은 뭐냐면 밑에 보시는 답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설문지긴 하지만 답안이 들어가고요. 점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총점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퀴즈를 위해서 좀 더 다양한 기능이 있는 그런 설문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바로 또 퀴즈 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아까 여기 설정 버튼에서 제일 끝에 있는 퀴즈, 요건 말씀을 안 드렸죠. 퀴즈를 한번 눌러보시면 퀴즈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퀴즈를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고 보시면 각각의 문항들이 전부 다 퀴즈 형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답을 설정하실 수 있는 문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보시면 성적 공개를 제출 후, 그러니까 학습자가 그 퀴즈를 다 하고 답안을 제출한 후에 바로 볼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직접 검토한 후에 공개를 하실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응답자가 볼 수 있는 항목으로 틀린 문제 혹은 정답 혹은 점수까지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위에 거 바로 공개라고 해놓고 밑에 체크박스를 이렇게 3가지 체크한 후에 이제 이 설문 퀴즈를 이제 제공을 했을 때 학생들은 바로 그 자신이 답을 작성하고 제출한 후에 틀린 문제가 무엇이고 정답은 무엇이고 점수가 무엇인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적절하게 선생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에 따라서 적절한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글 설문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다 한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이 설문지를 보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보내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보시면 여기에서도 이메일 수집 같은 옵션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메일 주소를 통해서 특정 사람에게 이 설문지를 보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링크를 통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 폐쇄적으로 설문을 하고 싶다면 메일을 통해서 특정 사람에게만 보내는 것이 맞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많은 사람, 불특정 다수들을 대상으로 하고 싶다면, 혹은 특정이 되더라도 그 인원이 너무 다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설문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링크를 통해서 많이 설문을 보냈을 텐데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만들어진 링크가 굉장히 길어요. 이런 경우 URL 단축 버튼을 눌러서 단축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단축된 것을 복사를 하신 후에 이제 붙여 넣어서 누군가에게 제공을 한다면 그분은 그 링크를 타고 이 설문지에 응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링크를 생성하신 후에 이 설문지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와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고 N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시크릿 모드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시크릿 모드에다가 아까 그 주소를 복사를 했으니까 컨트롤 V만 하시면 될 거예요. 컨트롤 V를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그 문서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로그인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선생님들께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 설문지를 받아볼 사람들은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도 이제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설문지는 왜 로그인을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다시 설정 버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메일 수집도 하고 있지 않고요. 응답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로그인을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파일 업로드 때문입니다. 파일 업로드를 하려면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데요. 그러면 제가 파일 업로드를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업로드 문항을 삭제를 하겠고요. 삭제를 한 상태에서 왼쪽 상단에 저장이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한 후에요. 다시 보내기를 누르고요. 다시 링크, 단축, 복사 하신 후에 컨트롤 시프트 N 키를 누르고 시크릿 모드에서 컨트롤 V, 엔터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번에는 로그인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왜 시크릿 모드에서 테스트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크릿 모드가 아닌 아까 설문지를 작업하던 그 크롬 브라우저에서 그 링크로 접속을 하면 결국 선생님들께서 작업하시던 계정과 설문지에 접속한 계정이 일치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처럼 로그인을 요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파악을 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크릿 모드로 접속을 하는 것이고요. 시크릿 모드에서는 특정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상태가 아닌 아무 계정도 아닌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크릿 모드에서 접속이 가능한 설문지라면 어떤 사람이 접속을 해도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문지를 작성을 하고요. 그 작성한 설문지에 여러 옵션들과 또 그렇게 완성된 설문지를 보내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